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끝장뉴스 보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란을 끝장내는 끝장뉴스. 잘 시청해 주셨으니까 우리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방송 끝내주는 경제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7월 14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뉴스랩 윤형중 랩 2050 이사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깔끔하게 뉴스를 말아드리겠습니다. 말아요. 네. 기대됩니다. 랩이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횡남부두 가가지고 마셨던데. 네, 소맥 말아가지고 직원들한테.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또 몰랐는데 신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 임명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지시가 의료 대란 정상화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기하자마자 며칠 만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1년 5개월 만에 돌아온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이제 임명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2일이었죠. 토요일. 예. 이제 이선우 이제 의대협의라고 줄임말로 하는데요. 풀 명칭은 조금 깁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학생협의회가 있는데요. 40여 개의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이 만든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 이선우 이제 대표가 나와서 지난 10일 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발표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무려 우리가 시계를 돌이켜 보면은 1년 5개월 전이었죠. 작년 2월에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작년 2월 총선을 2달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빠르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었고 그리고 의대생들도 학교에서 이제 그 집단 휴학을 하면서 학교 현장을 떠났었죠. 그래서 그 작년에 입학한 그 의대생들 그리고 올해 입학한 의대생들까지 그 학교 현장을 떠났고 신입생들만 이탈한 게 아니라 재학생들도 상당수가 또 이탈을 했었거든요. 그 학생들까지도 이번에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전공의들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걸로 많이 보도가 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은 또 환자분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의대생들도 떠나서 수업을 거부한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지금 벌써 1년 반이니까 새 학기를 빼먹은 거죠. 그렇죠. 이게 작년 1학기, 2학기, 올해 1학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왜 의대생들이 이탈을 하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학년도 신입생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3월 신입생부터 2,000명 증원. 원래는 그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그 발표에 의하면은 원래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원래 올해 3월부터 5,058명 의대생들이 새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나의 이제 한 학년 후배부터 2,000명이 늘어난 정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아마 직접적인 그런 자신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장에는 총 3명이 함께 같이 의대 이제 대전협의 회장인 이선우 대표와 함께 3명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3명은 의협회장하고요. 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 3명이 같이 동석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협과 국회 특히 여당의 보건복지위와 교육위와 좀 조율된 형태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협과 국회가 같이 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겠죠. 그렇습니다. 같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 이제 정상화합시다 하면은 바로 돌아올 거였어요. 이렇게 금방 설득이 되는 거였던가요? 네, 사실 이렇게 빨리 돌아올 거라고 빨리는 아니죠. 1년 5개월 만이니까 네네네. 아주 늦은 거죠. 하지만 제가 빨리라고 표현한 거는 김민석 총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김민석 총리가 점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먹고 저녁은 의료계 관계자들과 먹고 맞아요.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보건복지부 지금 장관은 아직 후보자 지명 상태이니까요.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차관이 2차관이 보건의료 담당이거든요. 2차관이 바로 회동에 나섰고요. 그러면서 정부 채널과 의료계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요. 7월 지금 이제 지난 5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2달 전 기준으로 지금 전국의 의대와 의전원이 총 40여 개잖아요. 40개입니다. 정확히 40개인데요. 40개 이제 재학생이 19,475명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유급과 재적이 예상되는 인원을 추계를 해보니 유급 인원이 19,000여 명 가운데 8,305명이 유급 예상 인원이고요. 또 재적 대상도 4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유급과 재적에 대한 행정 처리가 7월 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 처리를 앞두고 본인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급과 재적이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안 들으면 예를 들면 1학년 신입생이 1년 동안 안 들었으면 다시 1학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학년은 진학할 때, 올라갈 때 그때부터 1년 안 들었으면 2학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근데 신입생은 또 2년 동안 계속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2, 4학번도 있고요. 2, 5학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배의 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서 맞습니다. 2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공계 수업의 특징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수업이 좀 연속성이 있는 수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 같은, 그러니까 의대에서 일반 물리 잘 안 배울 텐데 아무튼 그런 이공계 수업의 경우에는 이 1학기 때 일반 물리 1을 배우면은 2학기 때 일반 물리 2를 배우고 학과 과정이 2학기 때 수업이 1학기 때 내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대다수가 이번에 이제 학교 휴학을 한 학생들이 대다수 신입생들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교양 과목이 많은 예과 의대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과 학생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교양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 학기, 겨울 학기 그리고 이번 2학기에도 추가적인 과목 개설 또 다음 여름 학기 이런 정도로 추가적인 과목들을 학교 측에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많이 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학기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방안을 두고도 지금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혹은 타 학과 학생들이 아니 우리 학과에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휴학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줄 건가라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타 학과의 형평성 이런 거나 불만들도 대학 측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본과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좀 덜한 건가요? 본과 학생들도 상당히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신입생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했고 2학년 지금은 뭐 2학년까지도 지금 1학년, 2학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리고 뭐 3학년 올라갔어야 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그런 학생들일 텐데, 근데 요거를 아까 의대생들이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또 학사 유연화라는 표현도 쓰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업을 조정해서 뭐 방학 때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 학사 유연화라는 표현 자체가 요 일주일간 김민석 총리가 움직인 다음부터 요 일주일간 언론 지면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였습니다. 특히 학사 유연화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게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특혜 논란. 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이제 대전협 그 의대생들의 단체인 대전협에서도 상당히 그걸 많이 고려해서 학사 일정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학사 정상화는 교육 과정의 압축이나 날림 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 교육의 질적 하락과 수업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랑은 다르다. 한마디로 특혜 논란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아주 만만치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학생이 어떤 학년의 경우에는 최고 3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잘 나눠서 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수진은 또 한정돼 있잖아요, 숫자가. 네. 강의실도 한정돼 있고 기자재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학생들이 지금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과정을 벌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학과 과정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학 측에서도 이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과정들, 별도의 수업들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론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특히 이번 그 발표에서 물론 돌아오겠다라고 발표한 건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네. 일단 환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에 사과가 빠졌다. 무책임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특히 전공의들까지 병원을 그만둔 상황에서 일단 학생들이 먼저 돌아왔는데 전공의들에게도 이게 선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무책임하게 이탈한 것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치 이제 바로 요구 조건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를 그만둔 본인들이 학교를 그만둔 주체들인데 요구 조건을 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들 가족 입장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최종적인 책임은 아무 대책도 없이 2,000명을 갑자기 늘리겠다, 맞습니다. 내년부터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정부겠죠. 네. 윤석열 정부죠. 물론 학생들도 그 수단이 적절했느냐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대학과 또 의료계 관계자와 또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인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방송에서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 아니라 1년 반 전에 1년 반 전이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협상용이었으면 좋겠다. 협상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예,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래서 총선 때 마치 2월달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총선 때 잘 활용해도 좋으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협상용으로 내건 숫자고 실질적인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숫자를 의료계랑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에는 기대를 조금 품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아주 어리석게 무능하게 이 정책을 굉장히 강행을 했었죠. 파탄을 냈는데 복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착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공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거는 소식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상황이죠? 더 중요하고도 어쩌면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전공의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련을 했었던 전공의들이 인턴 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분들도 지금 전체 인원의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만 병원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그동안 의료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었고 때로는 뭐 PA 간호사라든지 다른 의료 관계자들이 이 공백을 메워가면서 아니면 의사들이 더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의료 체계가 돌아간 측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여러 협의 채널이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지난주에 그 전공의 대표 이제 최근에 전공의 대표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성존이라는 이제 새로운 대표 이전에 박단이라는 분이 대표 비대위원장이었을 때는 굉장히 강성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부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내부 소통입니다. 근데 외부 소통까지도 중요시 여기는 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지도부가 일단 김민석 총리와 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또 지난주에 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또 오늘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또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요구안을 이제 얘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1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19일에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때 정부에 제출할 최종 요구안을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언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공의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보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무슨 요구를 하고 있나요? 일단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중단하라.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데 물론 아직은 많이 추진은 안 됐습니다만 이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하라가 이제 이게 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에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8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요구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이제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 연기를 하는 입영 특례, 이게 이제 나이 차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전공의들이 군대를 공중보건의 형태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어찌 보면 지역 의료를 채워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료 체계의 하나의 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아예 그냥 전공의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를 해달라, 입영 특례를 또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이분들도 지금 1년 반을 수련을 좀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월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게 텀이 보통 1년 단위로 돌아가던 것이 다시 6개월로 이렇게 끊기게 돼요. 근데 보통 그 전문의 시험이라는 거는 매년 2월에 있거든요. 한 차례 있었는데 8월이나 이제 9월 이런 이 즈음에 한 번 더 열어주면은 이렇게 7월이나 8월에 복귀를 해도 다시 이제 자기가 적절하게 1년을 채워가지고 전문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시험 특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특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 입영 연기해주고 시험 날짜 조정해줘서 좀 파업하고 떠나 있었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이런 요구.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더 나오고는 있는데 뭐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좀 인정해주고 그걸 양성화하는 측면들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면 이런 요구들도 있고 아무튼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요구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요구안이 나오면 그것을 두고 좀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료 체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게 복귀 조건이 되는 거는 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들의 편의를 좀 봐달라 이런 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진행하고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 처리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PA는 또 간호사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의료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도 의료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소통을 해나가면서 물론 그때 생각이 늘 일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또 설득도 해나가야 되고 설득이 안 되면은 국민 여론과 함께 뭐 때로는 해나갈 수도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소통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요구안들을 들어줄지 말지 또 들어주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의 소통 또 국민들과의 소통을 병행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좀 결정을 해주고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공의도 일단은 저는 얼른 복귀를 해서 의대생들처럼 복귀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 가족이기도 했어서 제가 당시에 그러네요. 두 번째 소식 비트코인? 네, 좀 다른 소식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 경제 브리핑이니까요.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한 개당 12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 개잖아요. 한 개가 12만 달러. 요즘 환율이 1,400원 정도 하니까요. 1억 5천? 네, 1억 5천이 뭐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놀랍습니다. 네. 비트코인 있으세요? 저 하나도 0.001개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저 비트코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몇 개 있으세요? 30만 원어치 있어요. 30개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서 가장 앞서서 제일 먼저 거래소를 연 분 중에 한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우리 창업했을 때 그분이 막 비트코인 많이 알려달라고 저한테 거래소 알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하나 사두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 사셨어요? 그때 안 샀죠. 그 책에다가 추천사만 써줬어요. 그분이 책을 써가지고 추천사 써주고 그 추천사 그 원고료 받았거든요. 그 원고료로 충분히 비트코인 한두 개를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비트코인 $1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료로 한 개는 살 수 있었겠다. 그러면 한 개 사놨으면 지금 12만 달러. 그러네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일단 최근에 뭐가 있었나요? 최근에
일단 장기적 추세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쭉 장기 상승 추세이긴 했었거든요. 일단 작년 초 비트코인 ETF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됐던 것 이후에 트럼프 당선까지 이어지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양성화 이런 논의까지 나오면서 그 쭉 장기 추세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법과 클레어런스법 등 가상화폐 3법에 대한 집중 검토 기간을 이번 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미국 하원이 지정한 크립토 위크. 예, 크립토가 암호라는 뜻이잖아요. 암호 화폐라는 뜻이니까 크립토 위크 미국 하원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한국 정치에서는 슈퍼 인사청문회 주간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슈퍼 크립토 주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 이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이 양성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뭘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이 코인은 가격의 안정성이 있다. 어떻게 가격의 안정성이 있냐? 보통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달러랑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달러 말고도 미국 국채랑 연동해가지고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국채의 수요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시장이 커지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코인이 미국 국채의 대량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김혜원 리드가 엄청 자세히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 궁금하시면. 근데 클레어법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 안 다뤘는데. 그거는 공부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 2시간 전에 제가 알았었는데 깜빡깜빡합니다. 더 정리해 주시고 요거까지만 다뤄볼게요.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JP 모건이 낸 계속 배 아픈 얘기인데 비트코인도 가고 코스피도 간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보유를 안 하고 계신가요?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려면 내일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국장 탈출이 진행순위 아니라 국장 복귀가 진행순위다. 그렇죠, 맞아. 제가 한 달 전에 모 방송에 나가서 국장 복귀가 진행순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 최초로 이야기하신 분이세요, 혹시? 최초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한 달 전에 모 방송에 나가서 이제부터 국장 복귀가 진행순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주가 지수가 2,600, 700 정도를 찍었을 때니까요. 지금 3,200 정도를 찍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윤 이사님 말 들었으면 좀 벌었겠네요. JP 모건이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계속 이렇게 의대생은 복귀하고 코스피 5천 간다는 보고서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이런 발표 나오고. 네, JP 모건이 낸 보고서가 이거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이제 지배구조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가 향후 2년간 지수 5천까지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이 3,200, 300 수준인데요. 5천까지 간다는 거는 거의 뭐 1.78배까지 간다는 거죠. 5천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대선 직전에는 2,500 정도의 박스피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하면 2배를 간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2배가 되는 시기가 2년 내로 올 거다라는. 말씀하신 그 원인이 이유가 더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그 상법 개정안 등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배구조 개혁하면 5천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뭐 기업이 더 커지고 큰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뭐 우리나라가 AI 최대 선진국이 되고 뭐 그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뭐 조선업이 엄청나게 호황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5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안 돼도 지금처럼 그대로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산업적인 시나리오가 다 현실화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경제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본시장의 구조와 개혁만 진행이 돼도 5천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 구조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국회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시장이 얼마만큼 저평가받고 있는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지표가 PBR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1이 된다면은
그 순자산이랑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1보다 낮으면 기업 가치가 순자산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문 닫는 게 주주들한테 이익인 건 거거든요. 근데 매년 돈을 버는 회사가 어떻게 순자산보다도 기업 가치가 낮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한국 기업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코스피 시장 전체 다 합쳐도 그 국가 순자산 비율이 한 0.9나 8 후반대를 막 맴돌았었거든요. 아, 그럼 우리 기업들이 있는 자산 다 갖다 팔면은 주가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럼요. 다 팔아서 주주들 그냥 나눠주는 게 낫겠네. 사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실적도 좋고 그리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버는데도 마이크론보다 기업 가치는 훨씬 낮거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낮습니다. 이런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차적인 이제 인식들이 개선됐고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자금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지난 40여 한 그 대선 이후로 보면 40여일이 지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도 한 보름 가까이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 상법 개정안과 또 민주당의 코스피 5천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분이 이제 오기영 의원이거든요. 네. 이분의 페이스북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앞으로의 상법 개정안의 추가적인 입법 내용들과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의 현황과 그 논란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지난번 상법 개정안에서 통과된 내용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3% 룰 이 두 가지가 이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차기 숙제로 남겨놨었던 거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것이 이제 차기 숙제로 남겨놨었는데요. 이 숙제뿐만이 아니라 오기영 의원이 이제 그 앞으로 이것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네네.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겠다. 네네. 요 표현을 했고요. 네.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좀 소각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의 정책들이 좀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정책. 네. 또 하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거 좀 용어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뭐 시간이 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더 강력한 정책들을 오기영 의원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뭐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기업 지배권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취득할 때 최대 주주한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사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한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도록 의무화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요, 소수주들, 소액 주주들한테도 프리미엄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다 주고 살아.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한테 줄 거면 네, 다 줘야 된다. 소액 주주한테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줘야 의무적으로 다 사줘야 된다. 어느 정도 다 사주는 건 아니지만 프리미엄을 줄 권리가 약간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두 가지 다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 소수 주주들한테 소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하게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그렇죠.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2만 원짜리 주가를 갖다 2만 5천 원에 사가거든요. 최대 주주한테는. 소액 주주들한테는 2만 5천 원 팔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기영 의원 페이스북, 한번 눈여겨보세요. 윤형중 이사 페이스북도 다 눈여겨보시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날씨가 지난주에 무척 더웠지. 오늘은 비 와서 조금 다른데 왜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오나. 장마도 다 지난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를 윤신영 과학전문기자가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윤형중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